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가 억울한 일로 경찰한테 맞아 몸이 불편한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검사가 되고 싶었죠. 학창 시절에는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시절, 당시는 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도서관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교과서와 문제집을 탐독했어요.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누비는 동안에도 참고서를 펼쳐 해답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특히 한 번은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저녁 자율학습 도중 졸았던 적이 있지만 책상에서 잠시 엎드렸다가 바로 일어나 다시 책을 집어들었을 만큼 결심이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모든 시간에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오직 책과 씨름했죠. 친구들이 영화관에 가거나 놀러 가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묵묵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면서도 필요한 책이나 학용품을 아낌없이 사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에 임했어요. 대학교 입시 준비가 한창일 때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과 학원,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에 투자했죠. 특히 입시 한 달 전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도록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잠깐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력 덕분에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오로지 공부만 해서 대학교 졸업하는 찰나에 사법고시에 붙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당신은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은 평생을 걸쳐 노력했던 결실이었고 어머니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가슴 깊이 차올랐죠.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라고 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주변의 친척들과 지인들도 축하 전화를 보내왔고 오랫동안 봐오던 이웃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조촐한 잔치를 열며 평소보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보람으로 돌아온 듯 느껴졌고 어머니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 자신이 검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마치고 드디어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 군법무관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3년 조금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대하고 검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마담 뚜에게서 좋은 선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오랫동안 연애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저의 야망과 어머니 호강을 위해 저는 선자리를 참석했죠. 선을 보는 날 상대방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준비했고 처음부터 그녀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과 가방을 걸치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첫 마디부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며 집안이 정치권과 기업가들로 꽉 차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명문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아버지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과시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주문한 음식들 역시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요리들로 가득했고, 와인도 그저 흔한 와인이 아닌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은근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운지를 보여주려는 듯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의 유명 도시들에서 한 달 넘게 머물렀다는 이야기와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가졌던 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자리가 한층 더 화려해졌습니다. 대화 내내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으며 내가 그녀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에게는 이별 통보를 하고 국회의원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검찰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장인어른께서 집도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고, 좋은 시계, 좋은 옷 등 내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주셨죠. 저희 어머니에게도 서울에 집을 사주셨고, 제 동생에게는 좋은 기업에 취직도 시켜줬어요. 저는 회사에서 가장 힘이 있다는 부서로 발령이 났고, 상사들도 제 눈치를 봤죠. 직장 상사분들은 저에게 장인어른 안부를 자주 물었으며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 상황을 조금씩 즐기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봤다 보니 어안이 벙벙했으며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바쁜 검사 생활을 이어가며 장인의 권력과 재력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었고 장인의 영향력 덕분에 순탄한 길을 걸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긴 세월 함께했던 연애의 기억과 그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처한 상황을 듣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도움을 주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고 그녀와의 추억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그녀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과 미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미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달리 전 여자친구는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이 선명해졌습니다. 둘은 더 자주 만났고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함께할 때는 잠시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 순간들만큼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점차 복잡해졌고 감정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죠.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는 나 자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지금의 아내는 권력과 재력으로 나를 둘러싼 화려한 삶을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늘 표면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이 바쁜 일상에 치여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우리는 다시금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여자친구가 조심스레 나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 또한 말문이 막혔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라는 생각만 머리를 스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그저 침묵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는 듯 보였고 조용히 내 눈치를 살폈죠. 어떻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떨렸어요. 그녀는 내가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내가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어떤 답도 할 수 없었죠.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아내, 장인, 사회적 위치,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와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들, 그녀가 나를 이해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내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전 여자친구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여전히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거짓말과 행동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나는 전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에 아내에게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아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내가 집을 나선 후에 내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그동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단서들이 휴대전화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까지. 모든 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지만 곧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 휴대전화가 있었고 아내는 내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증거를 모조리 꺼내놓은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와 상처가 느껴졌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을 깨달았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이미 전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더군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배신감에 떨리고 있었어요.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날 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전화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장인어른은 즉각 나를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고 나는 아내의 눈초리 속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직감했어요. 장인어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자마자 그분의 엄청난 분노를 마주했어요.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듣고 분개해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셨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분의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널 믿었는데 내 딸을 이렇게 배신해. 넌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모조리 잃게 될 거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믿고 딸을 맡긴 게 정말 후회스럽네. 장인어른은 더 이상 나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나를 깊이 찌르며 내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고 내 앞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린 것이 분명했죠. 장인어른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그 순간 그는 손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내게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내 딸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당장 그 여자 정리해. 내 딸은 이 사실을 알지만 세상은 몰라야 한다. 네가 이혼이라도 하면 내 딸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어?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모르냐?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내리누르듯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절대 이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쏘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너도 잘 알지 않냐? 강남에 집도 사주고 내 딸과 너희 가족 모두를 지원했어. 그만큼 기대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해? 그 여자 당장 끊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권력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웠고 나는 속으로 불안이 엄습해왔어요.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장인어른의 분노와 압박 속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지위,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고 그 무게에 짓눌린 나는 결국 작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 여자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장인어른 앞에서 이 상황을 거부할 용기가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나를 한참 동안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다가 그제야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이 상황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나는 지레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서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장인어른의 무서운 권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결국 나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그 순간을 모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안감과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미 결정은 내렸지만 그녀와의 대면이 쉬울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만난 카페에 들어서자 그녀는 나를 보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곧 사라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녀는 뭔가를 눈치챈 듯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은 무겁고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결심한 말을 꺼냈어요. 우린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저 내 말을 기다리는 듯 침묵이 흘렀어요. 나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너도 나도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것 같아. 말을 이어가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너와 아이를 위해 준비한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이라고 생각해.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 돈이 그녀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녀는 봉투를 쳐다보다가 내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아이를 잘 키워줘.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부탁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끝이라고? 그동안 나와의 시간은 다 무의미한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결국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내내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넌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는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거야. 그녀는 울면서도 강하게 내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는 못해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나는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게 내 선택이라면 난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너 그 아이를 잊지 말아줘. 그녀의 말은 무겁게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아이를 부탁해. 그렇게 나는 뒤돌아섰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카페를 떠났어요.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나를 영원히 괴롭힐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있었지만 장인어른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 덕분에 나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것을 잊어가고 있었죠. 장인어른은 나를 더욱 신뢰하며 검찰 내에서의 내 위치를 확고히 다져주었고 나는 그 힘에 기대어 빠른 승진을 거듭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내가 속한 부서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요직으로 손꼽혔어요. 덕분에 나는 날마다 중요한 인물들과 마주하며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게 되었죠. 상사들은 내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부하 직원들은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회의실에서는 내가 발언을 할 때마다 모두가 집중했고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내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상황은 장인어른의 영향력 덕분이었지만 나는 빠르게 그 자리에 적응했고 자신감이 넘쳤죠. 사회적으로도 내 이름은 조금씩 알려졌어요. 언론에서도 내가 맡은 몇몇 굵직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평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나를 유망한 검사로 평가하며 다른 동료들보다 빠른 승진을 거듭했어요. 상사들은 나를 볼 때마다 장인어른의 안부를 물으며 은근한 경의를 표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장인의 지원 덕분에 성공했다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그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내 자리에서 느껴지는 권력의 맛은 달콤했고 그 힘은 나를 더욱 앞서 나가게 만들었죠. 심지어 몇몇 중요한 인사들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나는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는 승승장구하며 검찰 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덕에 나의 자리는 점점 더 확고해졌어요. 어느새 내 주변은 인정과 칭찬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 중심에서 자신의 성공을 즐기고 있었죠.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에는 장인어른의 압박과 나 자신의 야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의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눈앞의 성공과 승진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왔어요. 검찰에서의 빠른 승진과 사회적 명성, 장인어른의 힘으로 누리던 권력은 내 삶을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에도 나는 종종 그녀와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내가 남긴 위로금과 함께 그녀가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 나의 선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혔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나는 화려한 성공 뒤에 남은 고독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권력과 명성 속에서 얻게 된 외형적인 성공은 내게 큰 만족을 주지 못했고 대신 그때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후회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어요.